내 아들을 그 더러운 집구석에 데려가. 내 물건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와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남편과 함께 친정을 다녀왔을 뿐이었습니다. 고작 그것뿐이었는데 시댁 현관 앞에 검은 쓰레기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죠. 봉투 사이로 가위에 갈기갈기 찢긴 옷가지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입만 벌렸다 닫았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3년간 참아온 며느리는 그날 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조용히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친정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무릎 꿇은 것은 진심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던 며느리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서윤입니다.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친정을 무시당하고 폭언을 듣고 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남편과 친정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제 옷을 가위로 전부 찢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현관에 내놓으셨어요. 그날 저는 조용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추석 연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재혁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라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재혁아, 올해는 친정을 먼저 들르면 안 될까? 재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정? 그래, 가자. 장모님 오랜만에 뵙기도 했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수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결혼 초부터 금자 어머님은 제 친정을 깔보셨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장사치 집안하고 사돈을 맺다니.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올해 추석에 친정을 먼저 들렀다가 시댁으로 갈까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긴 침묵이 흘렀죠. 알았어. 딸깍. 어머님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짧은 2글자에 담긴 차가움을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죠. 뭐래? 어머니. 재혁이 소파에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알았다고 하셨어. 꺼봐. 괜히 걱정한 거잖아. 어머니도 다 이해하시지. 재혁은 TV 채널을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편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의 무게를 모르니까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나오셨는지 앞치마를 두르신 채 손을 흔드셨죠. 아이고, 우리 서윤이. 사위도 왔어? 엄마가 재혁의 팔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어서 들어와. 밥 차려놨어. 좁은 식탁 위에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만드신 잡채, 동태전, 나물 반찬들. 거창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엄마 손때가 묻은 음식들이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혼자 저를 키우신 엄마. 그 손으로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잡채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사위도 많이 먹고. 재혁이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잡채는 진짜 식당보다 나아요. 엄마가 재혁의 밥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면 좋겠다고. 친정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재혁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때 재혁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전부 어머님이었습니다. 재혁이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뭐야, 어머니한테 전화 엄청 왔네. 아, 그냥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재혁이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그 숫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7통이라는 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시댁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 3개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사이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죠. 가위로 갈기갈기 찢긴 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블라우스, 원피스, 카디건, 전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게 잘려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일그러져 있었죠. 내 아들을 그 더러운 집구석에 데려가. 내 물건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저는 재혁을 돌아봤습니다. 재혁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좀 뭐, 네가 인연편을 들 거야. 재혁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소리치면 재혁은 돌이 됐죠. 저는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죠. 쓰레기 봉투 옆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아있는 제 짐을 캐리어 하나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어디 가려고 그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이할 만큼 고요한 냉정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좁은 방 침대에 캐리어를 열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죠. 내일부터 뭘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첫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전 회사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보증금 적은 원룸 있을까요? 바로 입주 가능한 곳으로요. 중개사 아저씨가 안경을 올렸으며 매물 목록을 펼쳤습니다. 여기 하나 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 역에서 좀 걸어야 하긴 한데. 그걸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비상금 통장에서 보증금을 이체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만일을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었죠. 그때에 제가 이 통장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원룸에 짐을 풀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죠.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아, 당장 집으로 와. 엄마 여기 있잖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이 일에 끌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인연이 우리 서윤이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죠. 엄마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혁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미안해. 일단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서윤아, 전화 좀 받아. 저는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민지를 만났습니다. 회사 동기이자 제가 유일하게 시댁 이야기를 털어놓던 친구였죠. 로비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받아들며 민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가 빨대를 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옷을 가위로 찢었다고? 미쳤다, 진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현관 앞에 내놨어. 민지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너 한정우 변호사 알아? 내가 예전에 이혼 상담받을 때 만났던 분인데. 연락처 줄게. 수첩 한 장을 뜯어 제 손에 쥐어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 사진 찍어놨어?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 쓰레기 봉투, 찢긴 옷들. 그 앞에서 멍하게 서 있기만 했지 사진을 한 장도 남기지 못했죠. 못 찍었어. 민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치웠으려나. 그 주말 저는 제약이 없는 시간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짐에서 빠뜨린 물건을 가지러 간 것이었죠.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 2개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찢긴 옷 조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봉투와 내용물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사진, 영상 전부 남겼죠. 찢긴 옷 조각 중 엄마가 제 생일에 사주신 코트 조각을 따로 비닐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퇴근 후 한정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 그동안 어머님에게 받은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캡처, 제역과의 대화 내역을 한꺼번에 보여드렸죠. 한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건을 훼손한 건 명백하고 문자 내용도 상당히 모욕적이에요. 나중에 위자료 청구할 때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민지 소개라는 점을 고려해 한 변호사는 착수금을 낮추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서 한결 숨통이 트였죠. 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결혼 기간 동안의 가계부와 통장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죠. 제역 명의로 된 적금 2개가 본인 동의 없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해지된 돈은 전부 어머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죠. 제역은 군복무 시절부터 통장 관리를 어머님에게 맡겨왔기 때문에 해지 알림조차 어머님 연락처로 갔고 제역은 그 적금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역과 여동생 수진에게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던 보험금 1억 원. 그 돈이 전부 어머님 계좌로만 들어가 있었죠. 당시 제역은 군복무 중이라 상속과 보험 절차를 전부 어머님에게 맡겼던 겁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볼펜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힌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문제까지 엮여 있어요. 구조가 복잡합니다. 저는 이걸 제역에게 당장 알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돈을 빼돌렸다고 당장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죠. 한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저를 말렸습니다. 아직 모든 자료를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해진 다음에 전달하는 게 좋겠어요.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백업해두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져온 코트 조각을 서랍에 넣어두었죠. 엄마가 사주신 코트, 가위에 찢긴 그 조각을 서랍에 밀어 넣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간 참기만 했던 과거와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는 현재.
그 사이의 거리를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룸 생활 열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너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저는 수건을 든 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왜 거기에? 나도 몰라. 갑자기 왔어. 어떡하지?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팀장님에게 반차를 쓰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친정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친정까지 찾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왜 하필 엄마에게 가셨는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친정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두 분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어머님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서윤이를 돌려보내줘. 어머님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일부러 이 시간을 골랐습니다. 아침에 이웃들이 쓰레기를 내놓고 마당을 쓸러 나오는 시간, 사람들 눈에 띄는 장소,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대. 저는 직감했죠. 이건 사과가 아니라 연극이라는 걸. 재혁이가 밥을 안 먹어. 우리 재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사돈, 재혁이가 불쌍하지 않아?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재혁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제 옷을 가위로 찢은 일, 더러운 집구석이라고 소리친 일,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으셨죠. 제 이름조차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어머님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돈, 일어나세요. 이렇게 무릎 꿇으시면 안 되죠. 어머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근데 사돈, 그렇게 무릎 꿇으실 거면 우리 서윤이 옷은 왜 찢으신 거예요? 어머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번갈아 스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죠. 어머님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뭐야, 옷을 찢었어? 하고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치마를 털었습니다.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는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빠져나가셨죠. 어머님이 떠나고 나서 엄마가 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서윤아, 네 엄마. 저 사람은 안 변해. 네가 돌아가 봤자 상처만 더 받아. 엄마가 한참을 말없이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죠. 이혼해라. 저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시집살이는 참는 거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며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팔자를 탓하지 않으시던 분. 그 엄마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 좀 더 해볼게요. 그래. 근데 내 몸, 내 마음 먼저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친정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녁, 저는 재혁에게 원룸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재혁이 찾아왔죠.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재혁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볼이 좀 패여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서윤아,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사과하셨잖아. 무릎까지 꿇으셨다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돌아와. 저는 문을 열어 재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았죠. 재혁아, 무릎 꿇은 게 사과라고 생각해? 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재혁이가 밥을 안 먹는다. 재혁이가 불쌍하다. 그 말만 하셨어. 자기가 내 옷을 찢은 거, 나한테 더러운 집구석이라고 한 거, 한마디도 안 하셨어.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그날 밤에 당신이 한 건 뭐야? 어머니가 내 옷을 가위로 잘라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현관에 내놨어. 당신은 거기 서서 뭐 했어? 어머니, 이건 좀. 그 말 한마디 끝까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잖아. 재혁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재혁이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다릴게.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 테니까. 재혁이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재혁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미안한 마음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에게 맞설 용기는 아직 보이지 않았죠. 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 저는 문을 닫으며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민지가 제자리로 와서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어제 좀 들은 거 있어. 뭐? 너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이야기 퍼뜨리고 다닌대. 자기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며느리가 안 돌아온다고.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있잖아. 우리 팀 진수 씨 와이프가 너네 시댁 쪽 친척이랑 같은 동네거든. 진수 씨한테 들었어. 민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어머니라는 분이 있대. 시아버지 형수분. 거기서부터 퍼지고 있나 봐. 영숙 큰어머니. 어머님이 형님, 형님하며 의지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을 통해 친척들에게 소문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죠. 어머님의 무릎 꿇기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연기였죠. 친정 앞에서 이웃들이 보는 데서 무릎을 꿇고 그걸 친척들에게 퍼뜨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만드는 것. 저를 돌아오지 않는 나쁜 며느리로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 번호를 눌렀죠. 한 변호사님, 서윤입니다. 이혼 소송 준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민지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죠. 맛은 없었지만 씹어 삼켰습니다. 싸움은 체력이니까요. 다음 날 퇴근 후 한정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 3개를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볼펜으로 폴더를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가 옷을 훼손한 건과 폭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두 번째, 재산을 나눌 때 시어머니가 빼돌린 남편 명의 돈을 남편 재산으로 잡아서 서윤 씨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향. 세 번째, 결혼 생활 동안 서윤 씨가 기여한 부분 산정.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셋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 변호사가 노트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셨죠.
그쪽에서 서윤 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 수 있으니까 기록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타임라인을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네. 날짜, 장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일기장과 메모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적어뒀던 것들이었죠.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끄적인 것들인데 이제 그게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룸 식탁에 일기장을 펼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결혼 첫 해 설날. 시댁에서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영숙, 시댁 쪽 이모, 사촌 형수들까지 전부 있었죠. 어머님이 영숙 큰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우리 며느리 친정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든. 그 시장 좌판 여자가 시엄이라니까.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들렸죠. 수세미를 쥔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말해도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시다며 넘기기만 했죠. 둘째 해 추석. 제가 아침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전, 나물을 한 상 차렸죠. 시댁 친척들이 도착하고 상을 펴는 순간 어머님이 잡채 접시를 들더니 쓰레기통에 부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잡채야? 고무줄이지. 손님한테 이런 걸 내나? 친척들 앞에서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걸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서 봤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수시로 하시던 말도 적었습니다. 재혁이가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인생 망했다. 그 말을 어머님은 재혁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가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나중에는 무뎌졌고 더 나중에는 그냥 숨이 막혔죠. 노트북 화면에 타임라인이 채워져 갔습니다. 적으면서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그때마다 참기만 했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으니까요.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둬놨을까? 과거의 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어머님은 집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민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죠. 어머님이 영숙 큰어머니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형님, 서윤이가 아직도 안 들어와. 그년이 친정만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내가 좀 혼을 냈더니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도 금자야, 옷을 찢은 건 좀 심하지 않았어? 영숙 큰어머니가 완전히 어머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죠. 형님, 내가 무릎까지 꿇었어. 그 시장바닥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안 돌아온다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그건 그렇네. 이렇게 어머님은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골라서 친척들에게 퍼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타임라인 정리를 마친 다음 주 저는 재혁에게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저녁 집 근처 카페에서 재혁을 만났죠. 재혁이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앞에 놓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혁아, 할 말이 있어. 재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두 손으로 테이블을 잡았죠. 뭐? 안 돼. 서윤아, 안 돼.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시간만 좀 줘. 재혁아.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어머니를 설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재혁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야. 나를 지키려는 거야.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재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며칠 후 오전이었습니다. 팀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배 지연이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선배, 전화 왔는데요. 선배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내 손으로? 네, 벌써 세 번째예요. 제가 자리에 안 계시다고 했는데 계속 거시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내선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서윤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톤이었죠. 엄마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만나자.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풀릴 거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은 것을 알고 있었죠. 방금 전에 회사 내선 번호까지 알아내서 후배한테까지 전화를 하신 분이 반성이라니. 어머니,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뭐? 변호사? 서윤아,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 후 한정우 변호사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볼펜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직장에 반복해서 전화한 거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전화 받은 후배분 진술하고 통화 기록 확보해 두세요. 계속하시면 접근을 막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소파에 앉아 결혼 앨범을 넘겼습니다. 웨딩 사진 속에서 재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 서 있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재혁 옆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서 계셨죠. 처음부터 이 결혼을 축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집에서 3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고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죠. 서윤 씨, 시어머니의 재산 빼돌리기 패턴을 더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으면 결정적입니다. 서윤 씨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느냐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재혁의 여동생 수진. 2년 전 어머님과 크게 다투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재혁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자세한 사정을 몰랐고 수진과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한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 여동생인데 시어머니와 2년째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어떤 이유로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변호사가 볼펜을 세워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만나보세요. 같은 패턴의 피해자가 있다면 법정에서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무실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소원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저장해둔 번호가 아직 있었죠. 문자를 쓰고 지우기를 3번 반복한 끝에 보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서윤이에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죠. 언니, 저도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저녁 괜찮으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퇴근 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이미 와서 아이스티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죠. 2년 만에 보는 수진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빨대를 만지작거리며 먼저 입을 열었죠. 언니, 나 엄마한테 돈 뺏긴 거 알아요? 어렴풋이만. 자세한 건 몰라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빠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있었어요. 수익자가 나랑 오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험사에 서류를 내면서 수익자를 바꿔버렸어요. 전부 자기 앞으로. 수익자 변경을요? 네. 나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죠. 오빠는 군대에 있었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티 컵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2년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빠 보험 서류를 정리하다가 원래 수익자가 나랑 오빠로 되어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한테 따졌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테이블 위 냅킨을 구겼습니다. 다 너희를 위해 모아둔 거라고. 나중에 다 줄 거라고. 근데 그 뒤에 뭘 하셨는지 알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수진이가 어미한테 돈 내놓으라고 폐악을 부린다고. 큰어머니한테, 이모한테, 사촌 언니한테 전부 다. 나는 하루아침에 불효녀가 됐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려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 수진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하신 거였죠. 수진 씨, 나한테도 같은 짓 하고 계세요. 친정에 가서 무릎 꿇고는 친척들한테 며느리가 안 돌아온다고 퍼뜨리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역시 엄마는 안 변해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찾아놓은 거예요. 아빠 보험 원본 서류 사본이랑 수익자 변경된 서류.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아뒀어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2년 동안 혼자 이걸 품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언니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엄마 친정 쪽 조카 며느리 경미 씨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당했어요. 경미 씨가요? 엄마가 조카 결혼할 때 결혼자금 일부를 빌린다고 가져갔대요. 안 갚았고요. 경미 씨가 돌려달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욕먹고 끝났다더라고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보여줬습니다. 경미 씨 번호예요. 연락해보세요. 아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저는 수진에게서 경미의 연락처를 받아 저장했습니다. 며칠 뒤 한정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의 증언과 보험 서류 사본, 경미에게서 받은 추가 자료를 한꺼번에 전달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시어머니의 재산 빼돌리기 패턴을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남편분에게 보여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미룰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요. 주말 오후 저는 재혁을 원룸으로 불렀습니다. 재혁이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죠.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야. 재혁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죠. 한 장씩 넘기는 재혁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금 해지 내역서,
본인 동의 없이 해지되어 어머님 계좌로 이체된 기록, 그리고 아버지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 원래 수익자란에 재혁과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님 이름으로 변경된 서류가 붙어 있었죠. 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든 채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수진 씨에게 직접 확인해봐. 재혁이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당신이 어머니 편에 서 있을 때 이걸 말했으면 당신은 나를 의심했을 거야.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시간 좀 줘.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재혁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를 감싸거나 상황을 대충 넘기려는 태도가 아니었죠. 무언가를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서 생각했죠. 이제 남은 건 재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 하나였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가져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원룸에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재혁이었습니다. 서윤아.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림도 머뭇거림도 없었죠. 전에 없이 단단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왔어.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현관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붙였습니다. 보험금이랑 적금건 물었더니 처음엔 모른다고 하셨어. 무슨 소리냐고, 네가 무슨 헛소리를 듣고 온 거냐고. 그래서 서류 들이밀었어. 그랬더니 한참 아무 말 없으시다가 결국 인정하셨어. 저는 거실 불을 켜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다 너희를 위해 모아둔 거라고. 나중에 다 줄 거였다고. 수진이 말해준 것과 완전히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2년 전 수진에게도 지금 재혁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였죠. 나는 어머니한테 3가지를 요구했어. 재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빼돌린 돈 전부 돌려주실 것. 서윤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실 것. 앞으로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지 않으실 것. 이 3가지 안 하시면 어머니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어.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혁이 어머님에게 정면으로 맞선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3년간 입만 열었다 닫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난리가 났지. 재혁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년한테 세뇌당한 거라고. 내 아들이 그년 편을 들다니. 악을 쓰시면서 나가라고 하셨어. 집에서 쫓겨났어. 지금 어디 있어? 시댁 근처에 방 하나 구했어. 어제 짐 옮겼고. 재혁이 어머님 집에서 나왔다는 말에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윤아. 응. 어머니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끊을게. 소송 잠깐 멈춰줄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원룸 유리창에 길게 비치고 있었죠. 소송을 멈추기는 아직 일러. 근데 당신이 뭘 하는지는 지켜볼게. 전화기 너머로 재혁이 알았어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사이에 시댁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지를 통해 들었죠. 어머님이 재혁에게 그년한테 세뇌당했다고 소리치며 집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영숙 큰어머니를 시작으로 친척들 귀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금자가 너무 심하다. 아들까지 쫓아내면 어쩌자는 거냐?
하나둘 어머님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어머님이었죠. 울음도 호통도 아닌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재혁이 없이 우리 둘이서만 만나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정우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나세요. 대신 공공장소에서요. 그리고 대화 당사자니까 녹음해 두세요. 상대방한테 나중에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 장소는 시댁 근처 카페로 잡았습니다. 평일 오후 3시, 사람이 적당히 있는 시간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며칠 전 법원 복도에서 위세를 부리시던 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왔어요, 어머니. 어머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좀 심했어. 모호한 말이었습니다. 뭐가 심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말은 없었죠.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컵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저를 봤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먼저 친정에 간 게 말이 돼? 시어머니를 놔두고 친정부터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결국 네가 빌미를 준 거 아니야.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한번 치셨습니다. 대답을 해, 대답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며 어머님을 내려다봤죠. 어머니, 저는 명절에 친정을 방문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한 책임은 법정에서 가리겠습니다.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대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돌아서서 카페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세 걸음쯤 갔을 때 뒤에서 어머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카페 안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주변 시선을 느끼셨겠죠. 카페를 나와 한 블록쯤 걸은 뒤에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파일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사과하러 만나자고 해놓고 오히려 제 탓을 하셨어요. 제가 친정에 먼저 간 게 빌미를 줬다고. 마지막에는 소리까지 지르셨고요. 한 변호사가 짧게 웃었습니다. 사과 자리에서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공공장소에서 폭언까지. 법정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떠 있었죠. 재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카페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방에서 안 나오신대.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지우고 손가락이 몇 번이나 화면 위에서 멈췄죠. 결국 한 줄만 보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소송이 접수되고 약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보서가 왔죠. 한정우 변호사가 전화로 일정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조정은 부부 당사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정실에 못 들어와요.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까요?
못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복도에서 기다리시겠죠. 조정기일 당일 아침 법원에 도착하니 복도에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 옆에 바짝 붙어서 뭔가를 말하고 계셨죠. 손짓이 크고 목소리도 낮지 않았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눈이 매서워졌지만 한정우 변호사가 제 옆에 서자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한 변호사, 재혁과 재혁 측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님은 문 앞에서 발을 멈춰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재혁의 소매를 잡으며 말씀하셨죠. 재혁아, 엄마 말 잊지 마. 절대 져주면 안 돼. 재혁이 아무 대답 없이 어머님의 손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정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가운데 앉아 있었고 양쪽에 저와 재혁이 변호사들과 함께 마주 앉았죠. 한정우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순서대로 꺼냈습니다. 현관 앞 쓰레기 봉투와 찢긴 옷사진, 어머님에게 받은 모욕 문자 캡처, 카페에서의 녹음 녹취록, 회사 내선에 반복적으로 전화한 통화 기록, 결혼 3년간의 폭언 타임라인, 그리고 재산 빼돌리기 내역서. 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조정위원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고의 의류를 가위로 훼손해 현관에 유기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혼 기간 중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고요. 여기 녹취록은 사과 명목으로 만나자고 해놓고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폭언한 내용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특히 재산 빼돌리기 내역을 보더니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재혁에게 고개를 돌려 이건 뭔가요 하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재혁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에 묻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혁 측 변호사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정실 안이 잠시 고요해졌죠. 그런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재산을 뭘 어쨌다고? 그건 다 내 돈이야. 내 돈을 내가 쓴 게 뭐가 잘못이야.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어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변호사가 누구 편이야? 내가 돈 주고 고용한 거잖아. 조정실 안에서 조정위원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저에게 살짝 눈짓을 했죠.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재혁 측 변호사가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의뢰인 측과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님이 재혁에게 달려들 듯 다가오셨죠. 재혁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으며 울먹이셨습니다. 재혁아, 너까지 엄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재혁이 멈춰섰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조용히 어머님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냈죠. 어머니가 하신 일의 결과예요. 재혁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이 복도에 서서 재혁의 등을 바라보셨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정 결렬 후 약 4달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어머님이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 시댁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죠.
어머님은 친척 모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영숙 큰어머니가 어머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금자야, 보험금 건은 정말 아니잖아. 아이들 몫을 왜 그랬어? 어머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영숙 큰어머니도 어머님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죠. 재판 기간 중 수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죠. 어머니가 아버지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해서 전액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친척들에게 제가 어미한테 돈 내놓으라고 폐악을 부린다고 소문을 퍼뜨리셨고요. 저는 2년간 가족에게서 고립됐습니다. 수진의 증언이 끝나고 재판부가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방청석 한 구석에 앉아 있던 어머님의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립이 깊어지면서 어머님은 재혁에게도 수진에게도 친척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게 되셨습니다. 판결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오는데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죠. 어머님이었습니다. 몇 달 전 법원 복도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트가 구겨져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 벤치에서 일어나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번엔 진짜야. 다 잘못했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셨죠. 재혁이한테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해줘. 제발. 저는 어머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잘못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은 결국 재혁이한테 말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저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외면하지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어머님과 눈높이를 맞췄죠. 어머니, 저에게 무릎 꿇기 전에 수진 씨에게 먼저 가세요. 어머니가 상처 준 모든 사람에게 먼저 가세요. 저는 마지막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회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한 달 뒤면 최종 판결입니다. 이 긴 싸움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최종 판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올라가며 작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현관 앞 검은 쓰레기 봉투 3개. 그 사이로 삐져나온 찢긴 옷가지들. 그날 밤 비즈니스 호텔 좁은 침대에서 캐리어를 안고 앉아있던 저. 그 사람이 지금 이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맞은편에 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 옆에 조용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방청석에 어머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어머님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반박 자료가 사실상 없었죠. 한정우 변호사가 1년간 모은 증거들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님의 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재산 나눌 때는 어머님이 빼돌린 적금 4천만 원을 재혁의 기존 재산으로 잡아서 제게 유리한 비율로 반영됐죠. 보험금 수익자 변경건은 재혁과 수진이 어머님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가 덧붙여졌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동안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죠.
대신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서윤아.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직후인데 재혁의 얼굴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수긍하는 표정이었죠. 더 일찍 정신 차렸어야 했어. 미안해.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짧게 목례만 하고 돌아섰죠. 재혁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빼돌린 보험금 건은 수진이랑 같이 따로 정리할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과 딸 모두에게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음 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아무 말하지 않으셨죠. 따뜻한 손이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응. 끝났어. 엄마가 제 어깨를 잡고 한 발짝 물러나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볼을 감싸며 말씀하셨죠. 서윤아,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네가 너를 지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댁을 나온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도, 변호사를 만날 때도, 법정에 설 때도 울지 않았죠.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엄마 품 안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제 머리를 쓸어내리며 그래, 울어, 실컷 울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룸을 정리하고 친정 근처에 좀 더 넓은 집을 구했죠. 이삿짐을 풀다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죠. 코트 조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생일에 사주신 코트. 어머님이 가위로 찢어놓은 그 조각. 시댁을 나오던 날 가져와서 원룸 서랍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천끝이 울퉁불퉁하게 잘려 있었죠. 가위날이 지나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새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다시 넣어뒀죠. 이건 제가 다시는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의 증거니까요. 어머님은 시댁 아파트에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영숙 큰어머니가 재혁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안 나온다고. 재혁이 문자로 그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거워졌을 텐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인도 위에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죠. 1년 전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마주했던 게, 아무 말 없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던 게, 그날의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냉정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죠. 아무도 제 물건을 가위로 자르지 않는 공간. 아무도 저를 더러운 집구석이라고 비하하지 않는 곳. 이 일상을 저는 스스로 쟁취했습니다. 현관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좁은 복도를 비췄죠. 나는 잘 싸웠고 이제 잘 살 거야. 소리내어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3년 동안 가족이니까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아진 건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도 싸움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로 한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 사연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잘 살고 있다는 인사를 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